저 5천만 원에도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네. 5천 충분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통장 저자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경매 지금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뭔가 문제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매에 입문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해서 나온 집을 이제 내가 낙찰을 받는다. 뭐 망했다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던데 보통 경매가 그 채권을 이제 납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자를 내지 못해가지고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요. 뭐 망했다는 표현보다도 채권에 대한 이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나와서 이제 매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경매는 뭔가 법률 지식처럼 이렇게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권리 분석이랄지 뭐 이런 용어들도 되게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경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는 건 하나 하고, 그리고 권리 분석이라는 부분인데, 권리 분석은 그 물건에 이제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그 액이 있으면 거기에 뭐 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네. 절반 가격이잖아요. 네. 그 절반 가격이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 이렇게 보시면 음, 되는데, 네. 권리 분석은 잠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권리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 음, 그걸 5가지라고 합니다. 5가지는 흔히 이제 근저당, 저당, 음, 그리고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전세권은 조건에 따라 음,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을 쫙 펼쳐놓고 시간의 순으로 앞으로부터 쭉 선 위에다가 나열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있는 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권리 중에 하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앞에 혹시 권리가 뭔가 음, 있다면 얘는 인수가 되는 거고 뒤에 있으면 모든 것이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물론 예외적인 건 있고요. 네. 자, 다시 말하면 권리 분석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사실 어렵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하나 기준 좀 딱 잡아가지고 얘 앞에 있는 건 인수, 뒤에 있는 건 소멸. 근데 음, 대부분의 경매 물건들이 절반 이상이 대부분의 물건들이 7, 80% 이상 되는 것이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더군다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할 것이 사실 없다고 보셔도 네. 무방할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에 무엇인가 권리가 있으면 그건 인수, 후 뒤에 있으면 다 소멸되니까는 문제될 것 없고 그리고 소유자권은 권리 분석할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음,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면 어려울 게 없다. 네.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 요즘 부동산 관련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고 싶은 집이 있어도 아니면 뭐 청약 당첨까지 됐는데도 그 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네,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네, 돼요. 다시 말하면 10이라고 하는 그 액이 있다고 칠게요, 시세가.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일반 매매라고 하더라도 보통 70선에서 나오는 60에서 70선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6 내지 7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 혹은 4 정도 되는 금액만 내가 있어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규제도 있고 뭐 있다 보니까는 이게 레버리지를 더 많이 안 나오고 더 적게 나오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컨대 아까 3, 4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 5 혹은 네. 많게는 또 5, 6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받았지만은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랬으면 그 몇 억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4, 5 정도 되는 그 금액에서 보통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뭐 몇백만 원짜리 집이 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찾기 쉽진 않으니까요. 그럼 몇 억이라는 금액이 4, 5 정도 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도 내가 살 집에 대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소액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에요. 금액 자체가. 비싼 건 또 많이 비싸고 또 싼 건 완전 싸고. 그래서 몇백만 원 나오는 집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소액이다 한다면은 1,000, 2,000, 3,000 이런 부분에 있는 물건 이런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잘 낙찰 받아가지고 해결을 뭔가를 하고 그리고 뭐 1억짜리 집을 그렇게 낙찰 받아서 1억짜리 집을 해결을 하고 내가 이제 해결한 다음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있어서 작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초보 경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입문자니까 당연히 네. 무주택자라고 전제를 깔고요. 네.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슨 전제를 네. 깔고요. 그랬을 때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1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그 금액이 있는 물건들을 입찰을 해서 네.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그 정도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네. 그 외곽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경기도나 아니면 네. 인천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5천만 원에도 이렇게 약간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예, 네. 5천 충분하죠.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경매든 매매든 그러면 지금 사면 손해 아닌가 이런 얘기에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은 파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파장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갔을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기본적으로는 그 베이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고 또 반등을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완전히 확 떨어질 때 과거가 보면은 2번 정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충분히 다 아실 거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었다면은 그 내용이 적용돼 가지고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엉겨 지쳤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또 부동산의 가격도 쭉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이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시기를 알아보고 그걸 살 거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네. 그걸 살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은 더 떨어질 거야. 기다리려 더 떨어질 거야. 네. 아예 그냥 건물은 제로가 될걸?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럼 제로가 되면 소유권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상해서 또 그걸 또 소유권 인정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떨어질 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확신을 갖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으면 아예. 네네.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의 평균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네.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쳐야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시세의 절반 혹은 3분의 1 가격까지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말 답변은 되지 않겠냐. 예,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뭐 2, 3천에 낙찰받았다. 그럼 네. 1억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2, 3천까지 된다고 하면 그땐 본전치게 되겠네. 그렇게 되면. 네.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지금 일단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 자체가 네.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 떨어질 때에도 기회를 좀 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싸게 아예 싸게 낙찰 받자. 아예 싸게. 네.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분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하나씩 갖고 싶은 그런 게 모든 분들의 꿈이 된 것 같아요.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가 오피스텔도 경매를 해볼 만한가요? 그럼요. 상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꾸준히 내 통장에 현금의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주거용 부동산은 보통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 투자죠. 네. 근데 투자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돈이 거기에 어느 정도 묶여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그 묻어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현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1차 관점과 2차 관점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1차 관점은 임대를 그냥 시장에 임대를 그대로 놓는 거죠. 이번 주에 청라에서 나왔던 상가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시장에서 1000에 70 정도 받을 수 있는 상가더라고요. 그러면 낙찰을 지금 1억 4천 정도에 받으셨던데 누군가가.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8, 90%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자금은 뭐 만약에 80% 나왔다 하면은 2,800, 1억 4천 정도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가 내 돈 들어가는 거죠. 80% 나오면. 근데 90% 나오면은 1,400에다가 취득세 한 5, 600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 돈이 자기 자금 한 2, 3천 들어갔고 나머지 되는 이 1억 2, 3천 정도는 대출금이니까 요거에 따른 이자는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요거 내가 자기 자금 들어갔죠?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1차 관점으로 시장에 1000에 70 내놔요. 그러면 1000만 원 내가 확보가 됐으니까 2, 3천이 아니라 1000, 2000 정도가 내가 그 물건에 투자가 된 거고 그리고 매달 이 대출금을 받았던 거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것이 30만 원 좀 내외라고 했는데 그 정도 나가고 임차인도 70만 원 받으니까 30에서 40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갔던 금액은 1000,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매달 남는 것은 3, 40만 원 정도가 내가 남게 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경매 낙찰받아서 그냥 임차를 왔을 때의 1차 관점. 그게 1차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그 상가를 뭔가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죠. 예컨대 뭐 평수가 그건 작더라고요. 봤을 때 뭐 10평, 11평 되는 것 같은데 뭐 독서실을 꾸민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창고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수익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뭐 3, 4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1차 관점으로 뭐 한두 개,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상가가 보였다라고 하면은 아이템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는 1차 관점으로 먼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생리가 보였으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계속 응용하는 연습을 하자. 상가를 보면서. 네. 그러면 더 파이프라인,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시기적으로 가깝게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금에 비해서 지금 얻는 수익이 월에 3, 40만 원이면 은행이 그 투자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2, 3천? 네, 1, 2천을 1, 2천 정도? 저금했을 때 사실 그만큼 이자 받기 그쵸. 힘들잖아요. 네. 네. 뭐 은행 이자랑 비교하기엔 좀 그렇겠죠.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경매로 집이나 상가뿐이 아니라 자동차까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정말 자동차도 경매로 살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자동차도 경매 시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네. 주거용, 상업용, 토지, 이제 차량. 그러니까 차량은 이제 일반 차량이 있고 약간 네. 특수 차량이 있다고 보시면 네.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낙찰 받아서 네.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탐을 하면 됐고 네.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차를 이제 계속 돌면서 계속 낙찰받으면 또 팔고, 또 타고 다니다 또 팔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분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차량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뭐 특수 차량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렇게 뭐 트럭?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럭 같은 경우에서도 낙찰을 받아서 중고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달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내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주겠다 네. 해가지고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네. 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요. 중장비 쪽에 포크레인도 있고, 뭐 사다리 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카이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상가를 이제 네. 바깥에 유리창에 필름 붙어 있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떼야 돼서 이제 네. 스카이를 불렀어요. 네. 한 번 부르는데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것도 괜찮구나, 이 시장도 굉장히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스카이도 계속 봤죠. 스카이도 네. 보지, 사다리 차도 보지 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신건에 9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정도 스펙이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0만 원 좀 적게 나왔어요, 감정가가. 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네. 입찰을 이제 어. 이렇게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결과로는 이제 폐차를 했지만, 네. 낙찰을 받았으면은 그것도 이제 연락이 들어오면 우리가 스카이 가서 올려주고, 네. 작업을 하고 다시 내려가지고 오면, 네.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 시간이나 뭐 네. 층수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네.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 그렇게 띄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카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를 낙찰 받아서 뭐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띄울 수 있고, 사다리 네. 차도 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량도 굉장히 그 차테크? 뭐 네. 차를 사고 파는 그런 1차적인 관점 말고 2차적으로 내가 뭔가 운용을 하고 내가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면 더 그 하나의 그 도구를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시장에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보면 네.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차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경매 얘기했지만은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아요. 네. 공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이용하기 편한데, 네. 왜냐면은 전자 입찰이에요. 경매는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 그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여기서 전자로도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차량이 있을 거예요. 진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 차량이 만약에 뭐 폐차 조건이 나와 있는 그런 차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근 폐차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란 지역이 있다. 그럼 A란 지역에 있는 가까운 폐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차량을 갖고 있는데, 혹은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폐차 비용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봐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는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폐차하는 조건은 50만 원 나왔어. 그럼 나 60만 원 낙찰 받아. 그럼 100만 원에 팔죠. 그럼 폐차 입장에 전화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이거 제가 있으니까 폐차에 떠가지고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면은 떠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남는 차익 40만 원은 내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되게 많은 거고, 한 가지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100만 원 이하에 받아서 그 외국에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 그런 차량을 보내게 되면 뭐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반떼 뭐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또 선호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계속 바라보고 그거를 계속 입찰을 또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을 또 계속 보고 있고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되겠죠? 네.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해서 그거에 네. 대한 모델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좋은 어떤 모델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 경매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 모두 좋은 물건을 잡아서 성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사례, 뭐 좋은 어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또 반면에 또 뭐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뭐 명도시 곤란을 겪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경매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밖에 못 나가게 되면 집에만 계속 평생토록 살아야 되겠죠. 경매라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고가 아예 없을 거냐? 아예 없지는 않진 않아요. 그 사고가 날 거에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밖에 못 나간 거랑 똑같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비유랑 똑같아요. 경매 시장 아무것도 못 할 거고요. 그 배워야 되는 그런 그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길로 잘 다니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낮아지고 실수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보증금 떼일 거다, 눈물겨운 빵이지 않냐, 뭐 명도는 힘들다, 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정말 많지 않아요. 네. 경매 시장에서 그런 사례가 정말 많지 않고 그 톡톡톡 튀는 사례들이 마치 전부인고 시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각인이 워낙 심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런 일이 진짜 거의 없다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렇게 권리 분석도 어느 정도 비교적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잘 하고 또 시세에 있어서 뭐 1억짜리인데 뭐 10억으로 엉뚱하게 해가지고 뭐 9억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장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하면 되죠. 저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띄었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됐구나. 네. 그런 것들은 잘 배워가면서 네. 알아가면 실수 없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건물은 피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뭉뚱그려서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 부동산은 여러 개의 그 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여기 지역은 뭘 짓고 여기 지역에 뭘 짓고 여기 지역은 뭘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지역마다 나타나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경매죠. 네. 일반 매매에서는 그냥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경매로서 나타나는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 나름대로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 나름대로 토지는 토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로 떨어지는 물건들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 하자라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외에 권리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유물로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 그 나와 있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분석해서 저렴한 가격에 계속 기회를 살 수 있게끔 입찰을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그 아이템을 계속 씌워지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그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블럭의 그 섹터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요 부동산의 그 평가는 어떠한지를 자꾸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수익을 씌워내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물건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하다 보면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부동산으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 경매를 얘기한 건데 경매로서의 그 시장은 너무 가능성과 너무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경험과 실력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거를 봤을 때, 그거는 너의 얘기지. 우리는 처음 하잖아. 라고 해본다면, 그러면은 일단은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딱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누구는 돈 벌었다 하더라. 지금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경험을 많이 했을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집을 구입하려고 하다 구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일지도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잡았을 때에 그걸 초반 러시 하지 말고 초반 러시라는 것은 이제 막 뭔가를 지금 막 해야 돼. 결정 내렸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거를 초반에 힘을 좀 빼야 돼서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네. 가야 되고, 에너지도 자기 꾸준하게 네. 방향을 맞추고 해야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1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10이라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그 한 번에 내 10을 다 어떤 한 물건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배를 해서 처음 입문했을 때는 너무 큰 과욕을 부리지 말고 좀 적게 들어가되 어떤 물건을 하나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을 조금 더 우선해 나가면서 이게 좀 그 돈을 좀 이렇게 나누자. 적어도 3개, 4개 정도 나눠가지고 조그마한 물건들. 저는 얼마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나누면 되죠.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에서도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이제 건설사도 뭐 계속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냐면 저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집 짓는 것부터 땅을 낙찰받아서 집 짓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있었던 건데 그게 400만 원에 나왔던 물건이었어요. 37평 토지, 37평, 40평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800만 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차순위를 했죠. 뭐 어쨌든 850을 누군가 썼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그 하나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작은 물건을 잡아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집 짓는 기술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어떠한 분야를 가가지고 뚫어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매라는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과욕하지 말고 한번 내가 10이라는 돈이 있으면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뭔가 천지가 개벽될 거 생각하지 말고 천지개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어서 요런 물건 해보고 요런 물건 해보고 요런 물건 해보고 근데 요런 물건 해볼 때에는 자기가 방향성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하고 나머지 상가에서 지금은 주거용은 역풍이 불고 있고 상업용은 순풍이 불고 있으니까 상업용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되게 좋을 거다. 주거용은 내가 준비를 하고 있자. 주거용은 또 좋은 순풍이 불 때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지금 순풍이 불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익에 대해서 돈이 딱 눈에 보이면 그때 입찰을 해가지고 기회를 계속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내가 알고 내가 실력과 이런 내공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시장이다. 그거를 위해서 그럼 입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피해야 할 물건, 뭐 해야 될 물건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할 건지 안 할 건지 즉흥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딱 잡고 진짜 진중하게 할 거면은 쭉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고 돈도 그리고 에너지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한 번에 낙찰받았을 때 내 돈 왕빵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분배하자. 그리고 내 에너지도 분배해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걸로 분배하자.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좋은 어떤 그런 결과와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계속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